깊어가는 가을, 경기도 외곽의 한 고급 실버타운 청춘만세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70대 초반의 정옥 씨는 거대한 유리 건물과 푸른 잔디밭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진주 시골집의 흙먼지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꿈속의 궁전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는 자주 들를게요. 큰아들 준호가 짐가방을 챙기며 말했지만 정옥 씨의 가슴 속은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삼형제가 모두 출가한 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이제 그마저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명분으로 이곳에 떠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삐까뻔쩍한 가구들과 정돈된 살림 속에서도 정옥 씨는 낯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앉아 서늘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축 처져 있었고 방 안은 아무리 화려해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말 내 청춘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화려한 풍경이 아니라 70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쓸쓸함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정옥 씨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식당 안에서 홀로 숟가락을 드는 것이 마치 자신의 외로움을 전시하는 것 같아 고역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물을 뜨던 정옥 씨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식당이 유독 붐비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연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실버타운에서 매너 좋기로 소문난 802호 김 선생이었습니다. 정옥 씨가 당황해 어물거리자 그는 능숙한 솜씨로 의자를 빼주며 그녀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머나 아닙니다. 앉으셔요. 감사합니다. 저는 802호에 머무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정옥 씨라고 하셨죠? 지난번 라운지에서 책 읽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 어이 임자 소리만 듣고 살았던 정옥 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취향을 기억해주는 남자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김 선생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말씨는 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게 정옥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옥 씨의 식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정옥 씨의 일상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단지 내 붉게 물든 산책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김 선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정옥 씨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정옥 씨, 손이 참 고우시네요. 하지만 이 손마디마다 새겨진 주름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건 부끄러운 주름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훈장입니다. 김 선생은 조심스럽게 정옥 씨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누군가 이토록 소중하게 어루만져 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의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순간 정옥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70평생 남편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 떨림은 수줍게 붉어진 그녀의 얼굴 위로
김 선생의 인자한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정옥 씨는 마치 18 소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떨림은 그녀의 메말랐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실버타운 안에서 서서히 퍼지는 안개처럼 은밀하고 깊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매일 새벽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기 전 김 선생과 함께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조명 같았습니다. 정옥 씨, 우리 내일은 시내로 나갈까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봅시다. 김 선생의 제안에 정옥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혀를 찰게 뻔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여자 이정옥으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정옥 씨는 김 선생의 팔짱을 꽉 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요. 두 사람은 라운지 구석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짧은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은밀한 로맨스는 정옥 씨에게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짜릿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는 김 선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의 생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평생 자식들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 70평생 자신을 위해서도 사본 적 없는 거액의 명품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김 선생, 이런 거 처음 해보지만 당신에게 꼭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김 선생은 시계 케이스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 정옥 씨. 제가 이런 걸 어찌 봤습니까?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양하는 척하면서도 슬쩍 입가에 미소를 띄웠고 결국 정옥 씨의 정성이라며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계 케이스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정옥 씨는 그저 자신을 향한 감동이라 믿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저녁 김 선생은 정옥 씨의 손을 꼭 잡고 평생 잊지 못할 제안을 건넸습니다. 정옥 씨, 우리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삽시다. 제주도에 제 명의로 된 작은 별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우리 남은 생을 오붓하게 바다만 보며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주도 별장이라니. 평생 좁은 집에서 가사 노동에 치여 살던 정옥 씨에게 그 말은 유토피아로 가는 초대장과 같았습니다. 김 선생은 별장 수리비와 이전 절차를 위해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사랑에 눈이 먼 정옥 씨는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정리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이미 김 선생과 함께 푸른 바닷가를 거니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정옥 씨의 큰아들 준호는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은행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던 그는 통장에서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던 어머니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연달아 빠져나간 것이지요. 결제처는 백화점 남성 명품 코너와 청담동의 고급 맞춤 양복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성 시계를? 그것도 이 가격에? 준호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요즘 참 행복하다며 들뜬 목소리를 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길로 차를 몰아 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엔 땀이 배어나왔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불길한 가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준호는 급히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방 안은 여기저기 짐 가방과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어머니 정옥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어딘가로 떠나려 했던 것 같은 흔적들. 그때 준호의 눈에 침대 머리맡에 놓인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802호에서 기다릴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마이너스 당신의 김. 쪽지에 적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준호에게 축복이 아닌 거대한 경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들고 8층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실내에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802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믿기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김 선생도 참. 그런 과한 칭찬을 다 하시고. 어머니 정옥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70평생 남편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그저 참기만 하느라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 그 소리는 행복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습니다. 문틈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방 안은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으로 가득했고 정옥 씨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김 선생의 손을 잡은 채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기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벼랑 끝에 세워진 위태로운 유리성 같다는 직감이 그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준호는 거칠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하는 정옥 씨를 뒤로하고 그는 김 선생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낚아챘습니다. 정옥 씨가 무슨 짓이냐며 만류했지만 준호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뒷장, 깨알 같은 손글씨로 가득한 관리 명단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A-1 정옥 진주 부잣집, 아파트 처분 직전, 감성 공략 중. A-2 숙자 건물주 고집 세지만 명품의 약함, 진행률 70%. B-1 미순 연금 많음, 외로움 많이 탐 용돈 벌이용. 어머니의 이름 옆에 적힌 A-1이라는 등급과 감성 공략이라는 비릿한 단어들. 김 선생에게 정옥 씨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수치이자 곧 털어낼 현금 다발에 불과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고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정옥 씨의 눈동자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김 선생은 펼쳐진 다이어리와 준호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유지해온 인자한 외교관의 미소를 거두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정옥 씨 앞에 섰습니다. 정옥 씨, 아드님이 참 눈치가 빠르네. 그런데 말이야, 당신도 솔직해져 봐. 그동안 내 가짜 사랑 덕분에 행복해서 잠도 못 잤잖아. 70평생 남편한테도 못 받아본 대접. 내가 해준 거면 그 정도 돈은 내야지. 안 그래? 정옥 씨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하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여인의 외로움을 먹고 사는 포식자만이 비릿한 눈빛을 띠고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조롱하듯 혀를 차며 정옥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정옥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70년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그녀의 존엄성이 사기꾼의 비웃음 아래 처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김 선생의 손길이 사실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향한 탐욕이었다는 사실이 정옥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준호가 실버타운으로 출발하기 전 이미 신분 도용과 사기 혐의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지요. 김 선생은 거칠게 반항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나가는 그의 뒷모습 뒤로 정옥 씨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실버타운의 차가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뒤 정옥 씨의 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침대 끝에 멍하니 걸터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며 준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의 망령이라 생각하며 화를 냈지만 김 선생의 다이어리에 적힌 감성 공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비로소 어머니가 느꼈을 사무치는 고독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왜 그 사기꾼 말 한마디에 흔들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엄마를 이곳에 모셔다 놓고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며 내 욕심만 차렸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어. 준호의 눈물 섞인 사과에 정옥 씨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기꾼에 대한 배신감보다 자신의 외로움을 유일하게 알아준 사람이 하필이면 사기꾼이었다는 서글픔에 대한 해소였습니다. 일주일 뒤 정옥 씨는 정들었던 그러나 아픈 기억이 서린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새로 짐을 푼 곳은 아들 준호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화려한 호텔식 서비스는 없었지만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아들이 퇴근하며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까이 머무는 곳이었지요. 정옥 씨는 가장 먼저 베란다 가득 초록색 화분들을 들여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원피스 대신 편안한 면 옷을 입고 흙을 만지는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사기꾼이 속삭이던 가짜 제주도보다 아침마다 직접 물을 주며 싹을 틔우는 화분 하나가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삶의 실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802호의 정옥 씨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인 이정옥으로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지만 그 흉터는 때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옥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화려한 말솜씨에 마음을 통째로 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동네 시니어 댄스 교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누구보다 환하게 웃습니다. 정옥 씨, 오늘 스텝이 아주 끝내주는데? 함께 춤을 추는 친구들의 칭찬에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 인생 70년 만에 나 자신이랑 연애 중이거든. 김 선생이 주었던 가짜 떨림은 비록 잔인한 결말로 끝났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귀한 씨앗이 남았습니다. 아들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땀 흘리며 춤을 추는 지금 정옥 씨의 얼굴에는 사기꾼의 가짜 보석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진짜 행복이 맺혀 있습니다. 70평생 가장 뜨거웠던 로맨스는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